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Q 시작합니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요일까지죠. 야당에서는 3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당내에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 중진 의원들이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여당 초선 모임에서 3명의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청문회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야 협상이 난항이죠? 네, 우선 이번 청문 전국 시작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여기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처리한다면 변화를 내세운 송영길 신임 대표 체제에서 또다시 독주 프레임이 씌워질까 우려하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여야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총리 인준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어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모레까지 달라고 재요청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여당은 국무총리 후보라도 먼저 인준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장관 후보들과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는 따로 떼어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직을 더는 공석으로 둘 수가 없어서 처리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총리 인선을 무작정 미루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서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를 열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총리를 인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여야가 좀 더 진지하게 협상해달라면서도 총리 공백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야당은 여전히 총리 인준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이 뭡니까? 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은 여당과 청와대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적격 장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부터 철회해야 총리 인준이 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추진한다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열린 의총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스스로 대권 도전을 위해 사임해놓고 국정공백을 운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밑으론 법사위원장직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최대한 얻을 건 얻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당 내부에서 최소 장관 후보 1명은 낙마가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장관 후보자 3명 중 일부라도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어제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청와대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발언 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 요구를 이어오고 있는 초선 의원 모임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초선 의원들은 장관 후보 중 최소 1명은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부적격 제안을 공고하라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그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이거를 존중하고 1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청와대는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청와대와 야당 사이의 끼인 형세인데요. 내부에서 이렇게 이견이 계속 나오는 것도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네, 오는 금요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네, 앞서 청와대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모레에 티타임을 열 예정인데요. 이날은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요청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 전국 이전에 잡힌 약속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날 닥쳐서 논의하기보다는 지도부가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 사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를 단독으로 열고 야당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틀의 시간이 남은 만큼 당장 급하게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을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구 일정이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급히 국회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아마 산회를 하고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당과 청와대가 또다시 인사독주를 강행하려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아직 여야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문 전국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STA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혜숙, 노형훈,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7.5%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임명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4.6%를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임명 찬성 여론이 63.7%로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임명 반대가 87.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52.3%로 20.6%를 차지한 찬성의 2배 이상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오늘 민주평화광장 출범인데 발기인만 15,000명 오셨잖아요. 일단 소감이랄 축하합니다. 저도 이제 이 일종의 정치 조직에 초청받은 입장이라 뭐 제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어서요. 뭐 잘 되길 바라고. 뵙지 못했지만 정말로 뵙고 싶었던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고 또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서로 손잡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 벅차고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사실상의 대선 캠프다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조직 민주평화광장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 다양한 인사들과 함께 현역 의원들도 자리에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죠.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민주평화광장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 의원입니다. 네, 앞서 화면에 보니까 출정식에 가셨던데요. 공동 대표로서 가셔야죠. 네, 조 의원님 바로 이제 옆자리,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옆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봤는데 현역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민주평화광장이 이제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100명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크게 성원해 주셔서 매우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민주평화광장을 준비하면서 약 한 1, 2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예, 당초에 발기인을 10,00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네네, 훌쩍 15,000명을 넘어섰어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지금 크게 좋아지고 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민주평화광장은 기성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나 또 광노현 교육감 또 그리고 황석영 작가 그리고 또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등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재명 지사의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를 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민주평화광장이 그 내년 이 민주진영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목표로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이 전국적인 그런 조직을 준비를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던 많은 분들이 제가 공동대표를 맡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주셔서 제가 또 맡게 됐습니다. 네. 네, 혹시 이재명 지사의 직접 부탁이 있으셨나요? 이재명 지사께서는 직접 부탁하시진 않고요. 예. 같이 활동했던 많은 당내 분들이 제가 또 이제 5선 중진이고 또 그동안 당 정책위 의장이나 당 사무총장 뭐 이런 등등의 그 당직들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제가 적임자라고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청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이 발기인방 15,000명인데요. 대선 네네. 주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 네네. 앞서 10,000명 정도 생각했는데 15,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네네.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이제 오늘 중앙 차원에서의 민주평화광장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전국 그 시도 광역별로 또 이 지부 형태로 민주평화광장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장 내일 그 경남 민주평화광장 본부가 와. 내일 또 출범식을 갖게 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저희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취약 지역이기도 한데 예. 이번 발기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써 3,000명 이상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 호응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대략 6월 중순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각 권역별 민주평화광장을 출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대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이재명 지사께서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현직으로 계시면서 경기도에서 저도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입니다만 예. 꽤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그 이해와 통찰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그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천적 대안들에 대해서 그 추진력이 굉장히 높고 또 네. 그것을 반드시 성과해내는 점에서 매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국민들께서도 이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한 예를 들면은 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가 굉장히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들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들도 그 있고 또 그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계실 때 그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도 하게 됐지만요. 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실천력과 대안들이 추진력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지사와 자주 교류하시죠? 이 지사는 언제쯤 대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 같습니까? 이제 당 지도부 선출도 다 끝났고 예. 이제 대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내 뭐 경선 일정에 따라서 이제 늦지도 않고 그리고 빠르지도 않게 적절한 때가 되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뭐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요. 아마 이제 적절한 때가 되면 그에 대해서 뜻을 밝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일정에 맞춰서 아마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선 경선이 네네. 원래 이제 9월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연말까지로 네, 연기하자는 9월 주장 계속 9일까지죠.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 대선 경선은 예정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네. 특히 이제 대선 경선 일정과 룰이 현재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서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에 이것을 정할 때 당내 총의를 모아서 다 확정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그 원칙이다, 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그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게 되는데요. 예. 그 올 가을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네. 그 내년에 다 이제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산과 정책과 법안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 예정된 대로 9월 9일 후보를 선출하면 네. 당과 후보가 한 팀이 돼서 네. 올해 정기국회에서 그 여당으로서 특히 성과를 내는 것이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는 네, 그래서- 그 연기하자라는 목소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네네. 5호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당내 분위기로 네네. 봤을 때 본격적으로 네네. 논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예, 예. 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잠잠해진 것 같고요. 아, 공연이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내 논란이나 뭐 이렇게 이슈가 되기보다는 그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또 그리고 원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송영길 대표하고 이야기 나눠 보셨습니까? 이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 따로 뭐 그 문제 가지고 당 지도부와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 지도부에서도 네, 뭐 의견을 묻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네, 그런 것도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있잖아요. 그 이해찬 네네. 당 대표 시절에 정책위장 맡으셨잖아요. 그리고 네네, 오늘 그렇습니다. 밝힌 명단 행사 참석자들을 보니까 이해찬 전 네네. 대표 당시 당직을 맡거나 가까운 인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 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이해찬 대표님 시절에 제가 정책위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번 민주평화광장을 출범하는 데 있어서 당시 같이 당직을 맡아서 일하고 인연이 계셨던 그 정치인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새롭게 초선 의원님들이 또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정치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 계시죠. 예. 그리고 그 저희 민주당의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네. 이번 민주평화광장의 출범에 그 관여하고 계시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민주평화광장을 같이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해찬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예. 또 그런 점에서 저희 민주평화광장에선 그 대선 승리의 대안으로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모임에 보니까 현직 의원이 약 30여 명 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가 네.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는 약하다 이런 평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당내 지지 기반 더 강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민주평화광장에는 약 18분 정도가 네. 이렇게 같이 이제 동참을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를 좀 지지하는 성장과 공정 포럼, 네. 그러니까 이제 약칭 성공 포럼이라 그러죠. 네, 그 다음 주에 출범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함께 그 공감하고 호응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평화광장 행보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네네. 초선 모임에서요. 장관 후보자 3명 중 1명에 대해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점은 어쨌든 이제 그 당내에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 지도부가 이제 그런 의견들을 쭉 그 수렴해 보면서 또 이제 당 정청 간의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 지도부와 예. 당 정청 논의들을 좀 보면서 좀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살 난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양아버지, 친자녀 4명을 기르면서 입양을 했는데요. YTN 취재진이 만난 이웃 주민은 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입양을 후회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출할 때 친자녀들만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30대 양부는 입양한 딸 2살 A양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양모는 남편의 학대를 알고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주민들은 부부가 평소 친자녀 4명을 끔찍이 아꼈다고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저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자식들을 되게 바르게 잘 키웠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건 생각 못 하겠어요. 하지만 입양한 딸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입양한 지 5개월 만인 지난 1월쯤 양모가 입양을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방까지 갔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얌전하고 순한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키워보니까 아니니까 그냥 후회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하기는 했어요. 어느 순간 입양아의 외출 모습은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양부모는 친자녀 4명만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취미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요? 밖에 잘 안 나가가지고. 그럼 주로 네 명만 나와요? 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라고요? 겨울에 12월 1일쯤인 것 같아요. 작년 올해.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A양의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된 건 양부모의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뉴스에서였습니다. 뇌의 3분의 2가 손상돼 감당하기 힘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혼수 상태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와 친구를 현장에서 본 목격자 2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부터 2시간가량 추가 목격자 2명을 불러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새벽 2시 50분쯤까지 1시간 정도 현장에 머무르다 야외 공간에서 남성 2명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친구 A씨가 손 씨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결국 손 씨 옆에 다시 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까?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요청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기소 권고가 나왔고 수사팀도 기존 판단을 유지해 이틀 만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됐다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지검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 지검장은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전라북도 장수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는 어린이집 원생 2명이 포함됐고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장수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3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7월 이전이라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유흥시설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 개편안 적용 전에 영업 제한이나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풀릴 수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백신 접종자에게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백신을 차질 없이 접종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훈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선제적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범 운영하면서 학교 내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고 학교 방역을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가 확인됐고요. 인도에서 입국한 교민들 사이에서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중혁 기자. 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인데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확진자가 나온 노인주간보호센터의 문은 보시다시피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이후 잇따라 감염자가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103명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시작된 감염은 지난달 23일부터 인근 초등학교로까지 번지면서 지금까지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가 85명, 초등학교 관련은 18명입니다. 이렇게 감염 규모가 커지는 것도 걱정인데요. 지난달 첫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확인되면서 유전체 검사로 감염이 확정된 사례가 22명으로 불어나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브라질 변이와 함께 감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변이 3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쉽지 않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선 방역당국은 해당 주간보호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 전에 감염원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오는 26일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시민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부천과 울산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최근 일주일간 분석 건수 대비 검출률은 27.5%에 달해 3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자체 간 합동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제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접촉자 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학교와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게다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인도에서 귀국한 교민들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인도에서 귀국한 교민 540명 가운데 1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로 인해 국내 인도 변이 감염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1,700명이 넘는 영국 변이 감염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전파력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특성 탓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영국과 브라질, 남아공 변이에 이어 네 번째로 인도 변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인도 변이를 주요 감시 체계에 넣고 인도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기존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14일 자가격리 기간 중 일주일은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로 하루 4,200명이 숨지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오늘 오전 기준 코로나 신규 사망자를 4,20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성인들 가운데 11%만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맞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백신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소를 오갈 때 무료로 우버를 태워주는 당근책까지 내놨고요. 뉴욕에서는 예약 없이 맞을 수 있는 지하철역 접종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최근 미국 18세 이상 성인 1,84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35%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확실히 접종하겠다는 불과 11%, 아마도 맞을 것 같다는 27%로 나타났습니다. 3분의 2가량은 앞으로도 맞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백신 접종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고 400만 명에 이르던 것이 최근에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백신 공급 물량을 반납하는 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7월 4일까지의 목표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백악관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료 운송수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소에 오갈 때 차량 공유업체 우버나 리프트를 공짜로 탈 수 있도록 제휴했다고 밝혔습니다. Uber and Lyft are both going to offer everyone free rides to and from vaccination sites. I think that is really stepping up. Both Uber and Lyft, free rides to, they'll wait, and from, they'll take you back home. 뉴욕주는 관광객들에게 접종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지하철 6곳에서 예약 없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을 놔주기로 했습니다. 주소 증명도 필요 없고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도 선물로 줍니다. 이렇듯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백신 거부층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여서 백신과 관련해 내건 목표를 연이어 달성했던 바이든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안전핀 어떻게 안전핀? 저 아래? 이쪽에 밑에 있는 안전핀. 예. 그거를 집으로 쳐서 밀어넣으면 이제 안전핀이 제거되는 거 그게 적을 수 있죠. 피를 제거해 놓고 여기 사람 올라가라 그러면 말이 되는 거야. 현장이 와. 너무 지시서도 없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는 지시서도 없고.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해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림이 있어, 안전 그림. 이게 보니까 실감이 나네. 아이, 그래. 여기 없는 거. 이런 일들이 매일 지금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소중한 아들, 딸들이 이런 위험한 작업장에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이선호 씨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안전관리자도 없었고요. 선호 씨는 컨테이너 위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호 씨의 친구들이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숨진 선호 씨의 친구 김별희 씨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별희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친구 떠나보내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예, 일단 친구 선호 씨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들었거든요. 선호 씨 어떤 친구였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키도 크고 무표정이라서 무서운 친구일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성격도 밝고 또 친구들한테 애교도 있고
반해서 분위기도 잘 띄워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내주신 선우 씨 생전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믿기지가 않으시죠? 네, 아직까지도 제 실감은 안 납니다. 예,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 뭐 야외에서 실내에서 많이 찍었습니다. 참 믿기지 않고 실감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휴대폰에 선우 씨를 삶의 희망이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선우 씨가 평소에도 가족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했다고요. 네, 막내임에도 누나들도 잘 챙기고 또 누나 한 분이 아프신데 그래서 평소에 걱정도 많이 했고요. 또 예. 최근에 조카들이 생겨서 조카들 사진도 보여주면서 자랑도 하던 친구입니다. 예, 가족들에 대한 마음도 상당히 깊었고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러 다녔던 그런 한 집안의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별이 씨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올리셨나요? 사실 그 무리한 인원 감축과 또 예. 안전관리 미흡, 또 시설물 불량,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 부실 등 선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산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와 함께 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또 사고 책임자들이 선호와 선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또 특히 원청인 동방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예, 별이 씨가 다른 곳에서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안전 수칙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선우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외치셨더라고요. 지금 방금 신호가 예. 끊겨서 예, 잘 안 다시 한 번만. 들리셨나요? 네, 안전 수칙이라도 제대로 네. 지켜졌으면 우리 선우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걸 봤거든요. 네. 예, 지금 정부 서울청사 앞에 사실- 예, 말씀하시죠. 네, 사실 그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선우는 일단 그 일을 처음 하는 일이었는데 예. 애초에 처음 작업하는 애한테 모르는 일을 안 시켰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고, 만약에 모르는 작업을 시켰더라도 사전에 안전 관리라도 제대로, 안전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줬으면, 혹은 예. 애초에 시설물이 부실하지만 않았더라도 그곳에 신호수나 안전관리자만 있었더라도 이 모든 단계 하나하나들에서 선우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뒤늦게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지금 촛불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제 처음 청년 정의당 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선호가 알려지지 못한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비록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지역이 서울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니라 또 언제 잠잠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친구들끼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선호가 좀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우 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20일이 지났고 이제서야 뭐 정치인들도 방문을 하고 언론에서 관심이 조명이 되는 것, 그래서 또 이후에는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방문해 주실 때도 그냥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뀔까 이런 불안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그 원청업체가 아주 뒤늦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 아버지는 그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서 사과를 못 받았다 이렇게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좀 사실 진정성 있는 아버님께는 예, 사과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애초에 처음부터 사과하지 않고 모른 채 했던 것에서부터 이미 지금 사과하는 것으로는 아버님이 마음이 풀리진 않으실 것 같고요. 예. 원청의 100% 과실을 인정하고 선우한테는 1%의 잘못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문서화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번에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께서 여러 사람들과 절실한 노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온전하게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부재, 미흡 등으로 사람이 죽으면 벌금을 문다고 했더니 그럼 회사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망하지 말라고 사람이 죽는 건 괜찮은지 묻고 싶고요. 또 사실 산재 사고나 사망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력과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선호가 죽고 또 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는데 그 이유들도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또 제 친구가 죽은 게 너무 허탈하고요. 당연하게 지켜줘야 되는 권리들이 지켜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안 지켜서 사람이 죽는 것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정부와 국회는 좀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친구가 안타까운 산재 사고의 피해자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번을 계기로 세상이 조금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별이 씨가 장례식장에서 저희 뉴스큐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호 씨가 지금 숨진 지 20여일이 지났는데요.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상규명되고 또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이 돼서 어서 빨리 가족들과 친구들이 편하게 선호 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세권 등 도심의 낡은 주거지를 LH 등이 개발하는 공공주택 복합개발의 1호 사업지가 서울 은평구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구와 부산 등 지방에서도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 근처 낡은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증산 4구역입니다. 이 일대 16만여 제곱미터는 지난 3월 말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지역이 한 달 반 만에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3분의 2를 확보했습니다. 후보지 발표 직후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었지만 찬성하는 주민이 빠르게 늘면서 4천여 가구 대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5년을 이게 묶여 있다가 재개발이 된 거라서 주민들이 지금 너무 기대가 크고요. 진행 속도도 5년 안에 입주라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곳을 포함해 영등포 옛 신길 15구역 등 서울 지역 후보지 6곳이 주민 동의율 10%를 넘기며 1차 관문인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대구와 부산에서도 공공사업 후보지 4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 물량을 포함하면 그간 이사 대책과 관련하여 약 21만 7천 호 규모 후보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대다수는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곳을 선정한 거여서 주민 의사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LH 땅 투기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고 민간 규제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 발표된 물량이 모두 공급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수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낮춰가지고 공동시행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 반발도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지방의 경우 역세권 반경을 500m로 확대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추가 혜택을 제시하며 주민 동의를 끌어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효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가족이 기존보다 1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5명이고 가족은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딛고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고용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고용 시장도 점차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5만 2천 명이 늘며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곧 감소하던 취업자 수는 3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천 명이 늘며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수리와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국내 생산 소비 확대,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또 2020년 4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어서 취업자는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취업자는 13만 2천 명이 늘며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30대와 40대는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정부는 고용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증가분 중 재정 일자리 관련 업종의 취업자가 35만 명 증가했다며 민간 일자리 증가가 4월 고용 개선의 절반 이상을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대면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모레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레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민주당 지도부가 이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당청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요.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3명 중 1명은 임명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에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YTN 그 보도에도 보니까 예. 국민들의 과반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 부적격하다라는 여론이 있단 말이죠 지금.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주파수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진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고 그랬잖아요. 예. 물론 야당도 이제 과하게 발목을 잡은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청와대라든지 여권의 독선, 독주 이런 것들도 전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선거라는 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럴 때 선거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선거에서 나타나는 민심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나름대로 뭐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임명을 했겠다 하더라도 예. 이쯤 되면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를 따르면 돼요. 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내일 모레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뭔가 조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14일까지는 말미를 준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주말이 있으니까 한 5 정도 시간을 주긴 준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도 국회 상황을 좀 보겠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또 검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당 지도부가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이 3명의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임명하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 생각하면 청문 보고서 단독이라도 채택하고 싶겠죠. 그런데 또 여론을 생각하면 네. 이건 아닌 것 싶다. 이거 아닐 적어도 3명 중에 1~2명 정도는 임명 철회를 요청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어떤 생각,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전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정확히 나올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송영길 대표 같으면 저는 최소한 2명은 임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라고 건의할 것 같아요. 예. 부정적 여론이 있고 선거 직후잖아요. 선거 패배 직후고 또 대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예.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게 되면 여론이 더 악화될 겁니다 아마. 예. 전 오히려 지금 이제 정치 문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 문법은 대통령이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되면 낙마하면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내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근데 잘 검증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르면 오히려 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전 이번 경우도 어떻게 건의할지 모르겠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3명을 다 임명한다. 그럼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질 겁니다 아마. 민심이 그런 걸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서 예. 다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송 대표가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1명 내지 2명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건의를 하지 않을까 예.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 청와대는 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이 임명 강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 그러니까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했던 발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2번의 실패가 있었으면 이번만큼은 제대로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검증을 하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거듭되는 인사 실패를 엄중히 경고해 왔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고집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는 이제 여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를 보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을 실패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야당 대표 시절 발언과 달라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발언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정확한 발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만약에 이제 누가 했다라는 거 빼고 날짜 뺀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여권에게 하는 말까지 들리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수없이 얘기해 온 겁니다. 내로남불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입장이 바뀌면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말씀했던 그때를 떠올린다면 의외로 판단이 쉬워질 수 있어요. 네. 정무적 판단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치공학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국민의 눈높이나 민의를 거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단 이제 지금 이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은 하루만 말미를 줬거든요. 네. 이거 조금 더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청와대도 애매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임명을 강행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철회하기에는 또 영 내키지 않고 맞득치 않고 그래서 며칠 더 두면서 여론도 좀 살피고 또 주말도 껴 있으니까 아마 그런 판단을 하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1명 정도는 낙마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 2명의 후보자 중에 1명을 만약에 낙마시킨다면 누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까? 그래서 대개 뭐 언론들 보면 임혜숙 후보자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어떤 낙마의 무게를 두는 것 같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임혜숙 후보자에게 제기된 게 좀 가지수가 좀 많더라고요. 네. 뭐 다운 계약서 작성도 있고 논문을 뭐 내조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위장 전입 얘기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해외 학회나 세미나 있을 때 뭐 가족과 같이 갔다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혜숙 후보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도 만만치 않아요. 해수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세관에 신고 안 하고 관세청 관세 업무가 사실 해양수산부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해양경찰청.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다른 장관 같으면 몰라도 이게 바로 해수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셨고 그런데요.
이번에 당청 관계 이야기하면서 네. 이철이 정무수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이 정무수석 기자들한테 쓴소리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철이 정무수석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무수석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정무수석의 말을 뭐 다 대통령께서 듣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이 정치라는 게 어느 특정인의 말에 의해서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이제 집권 세력 내부의 주류의 생각 예.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개의 그 행동들 보면 이철이 수석이 들어와서 뭔가 권위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몇 개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도 뭐 모르겠어요. 이철이 수석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검증이나 이런 데 개입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당내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이제 있죠. 민심을 잘 예. 전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런 정무적 판단을 잘 돕는 건데 글쎄요, 뭐 친문 주류의 생각도 많이 작용하지 않겠어요? 네. 게다가 이제 당의 초선 의원들의 생각도 중요한 것이고 또 송 대표는 어쨌든 당이 주도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청 관계가 이번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봐야 향후 이제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당이 그야말로 자율적인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것에 하나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세 명 다 임명한다면 당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론와도 직결되지만 집권 세력 내부에서의 역학관계라든지 향후 이제 권력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식에 대해서도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시험대다. 그동안 민주당이 지나치게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청 관계에서 당이 좀 주도해 보겠다. 네. 그런데 어떤 당청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청 관계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네. 이건 뭐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예.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정권도 그렇고 뭐 박근혜, 이명박 다 그랬는데 당이 후보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식.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에 소속돼 있는 후보자 시절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당이 사실 그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여당이니까 당정청이라는 게 당이 집권 연대를 이루는 하나의 축이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협력 관계 유지해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또 축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확하게 견제하는 게 대통령제 운영 원리거든요. 예. 의회와 내각이 융합되는 게 내각제 원리고 대통령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당정청이라는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지나치게 협력 관계만 치중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네. 협력 관계와 견제 관계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과 견제의 조화. 예.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게 정치력인 것이고 또 대통령도 그러한 것들 잘 리더로서 잘 조정해야 돼요. 예. 대통령은 집권당의 집권당 소속이기도 합니다만 국민의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중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이중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야 되고 여당도 협력을 당연히 협조를 해내야 되지만 국회로서 또 행정부나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을 때 네네. 그게 이게 건강한 당청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는데 1년 남았지만 과연 지금 집권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를 가늠한 하나의 그 잣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 민주평화광장이 출범했습니다. 오늘 출범했는데요. 발기인이 15,000명입니다.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고요. 영화 감독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소설가도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이재명 지지를 뭐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 같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죠. 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와서 이제 축사도 하고 기념사도 했으니까. 네. 아까 보니까 뭐 조정식 의원하고 통화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제일 앞서가고 있으니까 예. 물론 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여당 내에서 선두죠. 가장 앞서가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사실 그 캠프를 띄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싱크탱크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각계 여러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지금 초선 의원도 18명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발기인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크게 봐서는 이해찬 전 대표를 고리로 네. 친문 친노가 이재명 지사와 결합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다. 라고 일단 봅니다. 일단. 그렇군요. 조정식 의원이 공동대표인데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깝거든요. 그렇죠. 이해찬 전 대표 할 때 정책 의장 했나요? 예, 당직을 맞습니다. 했죠.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예. 친문 의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몇 네네. 명이. 그러니까 지금 친문 나오고 사실 뭐 지금 민주당에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 얘기를 합니다만 비문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 네. 다 범친문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요. 여기서 모임에서 이제 기자들과 잠깐 만났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꾸 논쟁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개혁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합니다. 왕조 시대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왕조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무리라 했는데 하물며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의 뜻이 존중되지 않는 정치는 잠시는 몰라도 결코 존재할 수가 없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선 연기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국민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의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선 문제를 자꾸 거론하게 되면은 네. 그 후보 간의 유불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명분은 지금 뭐 너무 후보가 일찍 결정되면 오히려 검증 대상이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뭐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다들 뭐 추론하는 건데 좀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진 후보라든지 후보 주자들 입장에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유불리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네. 나갈 수는 없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정치적 갈등축으로 등장을 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민심에 이반이 돼 있는 상황인데 쇄신이나 혁신이나 민생 이런 것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갈등축이 덮인다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얘기가 되면 지금 얘기가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게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부분을 자꾸 이제 거론하면 조용해지지도 않고 예. 원만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상당한 갈등이나 이제 분란 한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건 민주당한테 불리하죠 전략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볼까요? 국민의힘 지금 이제 당권 레이스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의원들의 출마를 좀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자, 누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일반 국민 지지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네요. 15.9%. 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13.1%, 조영 전 원내대표가 7.5%, 네, 김웅 의원이 6.1%,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15.9%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은 일단 뭐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로 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나경원 의원이 지난 뭐 자유한국당 때 원내대표도 했고, 예. 지난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는 뭐 경선에서 안 됐습니다만, 워낙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고 예. 보수층에선 나경원 의원이 더 강성 보수로 인식되기 때문에 네. 역시 그 고정 지지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지금 이분도 뭐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네. 뭐 청년 정치를 대표한다고 해서 지금 상당한 지지도가 나오는데. 예. 일반 국민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렇고 다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서고 있잖아요, 많이.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민주당 경선이 좀 흥행이 잘 안 됐던 거였잖아요. 예. 정책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뭔가 이 흥행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그 민주당의 승리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쇄신 혁신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 모습은 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흥행 쪽으로는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요즘 홍준표 전 대표 복당 여부로 많이 시끄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나경원, 특히 황교안 전 대표도 미국 가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익숙히 들은 이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땐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너무 이건 뭔가 쇄신이나 혁신이나 인적 쇄신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잘 국민의 뜻에 부합해 나가느냐. 인적 쇄신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새 당대표는 과거 정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런 말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는 뭔가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 저기 거기 희생당한 청년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정치거든요. 예. 정치는 매일 뭐 경선하고 또 대선하고 그럼 뭐 합니까? 국민들과 유리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3선, 4선, 5선하면 그들의 리그예요. 알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뭐 새로운 인물이라고 그런 걸 다 한다고 담보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 국민들이 너무 강하게 박혀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지 않았는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당권 주자들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설전 내용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비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이 대선이라는 이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그냥 포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런 거는 정치적인 문법에 따라서 그냥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 이런 얘기만 반복되면은 젊은 지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진 게 그밖에 없냐? 가진 게 원내 경험밖에 없냐? 비전은 없냐?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아마 계속 이런 거 저한테 지적하시면은 저한테 배팅볼이 될 겁니다. 네, 당대표는 누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륜의 중진 의원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폐기의 젊은 정치인이 낫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세요? 양쪽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경륜이냐 폐기냐 이렇게 이제 양분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날선 뭐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지만 정치라는 게 현실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얼마든지 상대를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정치인들 많이 도와주겠다. 우리가 중진하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중진의 경륜을 우리는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보기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나 이런 게 또 가려져요. 젊으냐 나이 들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논점이 돼야 되냐의 문제인데 자꾸만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프레임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남당이냐 비영남당. 의미 없는 프레임이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세션을 잘해내냐의 문제인데 영남 대 비영남 프레임으로 된다면 영남 출신들은 불리할 것이고 비영남 출신 후보들은 유리한 거거든요. 그게 프레임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륜이냐 폐기냐. 경륜도 중요하고 폐기도 중요하죠.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는 쪽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쪽으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정치 등판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늦게 나오는 게 낫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전 굳이 이제 물으신다면 묻는다면 후자가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합류하거나 결합한다라는 거는 그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야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보수 야권에서도 윤석열 개인을 봐서도 저는 상당히 그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조금 늦춰지지 않느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 묻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조금 냉담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거의 노골적까지는 아니지만 연락해라. 적극적으로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전달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냉소적으로 변한 것 같긴 한데 그런 냉소적이 됐건 무엇이 됐건 지금 보수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결합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길을 내드리겠습니다. 저 돌아가야 돼. 아니, 길을 저기 먼저 오시는 분이 그쪽에 앉으시고 이쪽에 앉으면 여단 만들어준다 이런 적이 있으면 항상 일찍 올까.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싸우자는 처음이니까. 원래 여당이 아닙니다. 원래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을 먼저 존중해. 최근에는 야당이 말씀만 먼저 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대리하는 데 있어서 야당한테 웃을 거를 좀 주시면 감사해요. 많은 여러 가지 현안이나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일방적인 것들이 보편화되어 버리고 일상화되어 버렸다. 우리 통 크게 우리 윤호중 국민의힘께서 잘 좀 이렇게 야당에 대한 배려와 또 여러 가지 관심을 좀 많이 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다른 장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연기하지 마시고 정말 통 크게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잘 될 것 같으네요. 야당 김 대표님께서 통분 정치를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서 웃음소리 계속 들리던데 좀 아니 우리 저 대변인들한테 대변인 네, 두 대표님께서 앞서 공개 회의 때 말씀드린 부분에서 더 이상 진척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후에 또 뵙고 오늘 많으십니다. 저기 앉으면 여당 만들어진다 이런 제도 있으면 항상 일찍 올 것 같아요.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눈 쪽에 앉아가면.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저기 앉으면 여당 만들어진다 이런 제도 있으면 항상 일찍 올 것 같아요. 지난해 설악산 인근에서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살인이 직업이었으면 한다는 믿기 힘든 생각을 해왔다며 사회와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홍사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등산원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3살 이모 씨.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끝까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는데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일기장에 쓴 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고 닥치는 대로 죽이겠다. 100명에서 200명이 대상이라고 적고 자신이 고안한 살인 도구와 군대 동기를 살해하는 모습까지 기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사과와 반성 없이 시종 덤덤한 표정이던 이 씨는 2심 재판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이고 이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믿기 힘든 생각을 해왔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진정으로 속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격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려 수렵 면허 시험 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상대로 공격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줬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 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짧게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5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노래주점 업주에게 살해된 뒤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인천 신항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30대 중반 B씨에게 살해됐는데 경찰은 차량 경로 등을 확인한 결과 인천 신안 주변을 유기 장소로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인천시 하객동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혼자 있던 67살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방 안에 있던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충남 천안시 다가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반쯤 광주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50살 A씨가 철제 구조물을 옮기다 깔리는 사고가 나 숨졌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양 등 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양 등은 지난 7일 저녁 8시 50분쯤 영일대 해수욕장 주변 건물 옥상에서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양은 평소 성매매를 요구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박 전 회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증거인멸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출국 시도 도피 목적이었습니까?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 고속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 고속에 모두 1,300억 원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줬고 이를 통해 금호 고속이 169억 원 금리 차익 등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금호 아시아나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판단을 받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민간 위탁 가정에 맡겨졌던 4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진료 기록과 아이의 진술까지 모아 위탁물을 고소했는데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계한 기자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사건 YTN 단독 기사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4살 난 조모군이 민간 위탁 가정에 처음 맡겨진 건 지난해 1월부터였는데요. 네. 원래 외할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정사 문제가 생겼고 어머니 혼자 아이를 돌보기는 어려워져서 비용을 지급하고 아이를 맡아주는 민간 위탁 가정을 찾았습니다. 네. 이후 5달 동안 이 조군은 이곳에서 지냈는데 이 기간에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외가 가족들이 지난해 5월 중순쯤 뒤늦게 아이가 위탁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아이를 찾으러 갔다가 새까맣게 멍든 얼굴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외삼촌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예. 원래 집에 있었을 때는
활발하고 잘 놀고 있었던 애가 왜 갑자기 멍이 들어있고, 처음에 애를 만났는데 얘가 이렇게 움츠려 있었어요. 대답을 할 때도 네, 아니요 라고만 대답을 하고, 일단 5개월 만에 아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진 걸 확인을 한 거니까 가족들 입장에선 바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까지 아이를 당장 데려가겠다고 말을 했고 학대를 바로 의심했습니다. 일단 당장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은 했는데 직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탁모가 오히려 외삼촌과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까지를 아동 학대로 신고한 건데요. 예. 아이와 함께 살 때 삼촌 방에 못 들어가게 막거나 꼬집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이 부분은 인정하지만 함께 놀아주거나 생활하면서 일어난 일이고 학대는 절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는데 함께 살던 당시 이웃과 어린이집의 진술로 지난해 10월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은 외할머니와도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6개월 동안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네, 위탁모가 오히려 역으로 먼저 신고를 한 거고요. 그 아이 얼굴 멍에 대한 조사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가장 크게 보이는 게 그게 문제인데요. 네. 지난해 5월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인데 아이 얼굴에 멍이 들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경찰은 가족들의 학대를 의심하면서도 정작 얼굴에 있는 멍에 관련해서는 위탁 가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들이 직접 병원과 주변을 다니면서 증거를 모았는데요. 우선 얼굴 타박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다닌 정황을 확인했는데 네. 적혀있는 이유는 제각기 달랐습니다. 그래픽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3월에는 피부과 소견서에 아이가 넘어져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나와 있고요. 4월 초 정형외과에서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며칠 뒤 소아과에서는 아이가 떨어져 멍이 들었다는 위탁모 말에 의사도 의문이 들었는지 물음표까지 남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달엔 한의원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멍자국과 함께 안면 신경장애 진단도 나왔습니다. 또 위탁 가정에서 나온 뒤 받은 대형 병원 검사도 있었는데요. 아이 얼굴에 찍힌 멍이 사람 손가락 모양같이 세 줄로 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것처럼 위탁 가정에서 나온 뒤 맡겨졌던 아동보호시설 원장도 아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위탁모가 아이를 높은 곳에서 밀었고 마트에 아이를 혼자 두고 사라지는 등 정신적 학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무혐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도 직접 당시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던지고. 진짜? 네. 그리고 고무줄을 묶고 지우는데 막 이것도 던졌어요. 진짜? 맞네. 왜 날 묶였어? 몰라요. 예. 사실 4살짜리 아이잖아요. 4살짜리 아이가 뭐 고무줄로 목을 묶었다, 밀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런데 위탁모 측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가족들도 사실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지난 1월에 위탁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네. 민간 위탁모는 이에 대해서 아이 얼굴의 상처가 모두 아이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군이 처음 위탁 가정에 왔을 때부터 가정에서 학대를 받아 정신이 불안했다는 건데요. 네, 먼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본 가정에서 나올 때 아무 문제 없이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얼굴을 바닥으로 멍이 들 정도로 뛰어내리는 아이는 저희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거로 아이가 자해하는 등 정서가 불안했다는 심리상담센터 소견서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보니 심리상담센터에서도 자기가 자해했다는 건 모두 위탁모에게 들은 이야기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네, 위탁모 측은 또 아이의 친어머니가 이전에도 아이에게 폭력성이 있었다고 말하는 녹취록도 저희에게 보냈는데 이것도 어머니에게 직접 확인해보니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얼굴 보니까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다쳐본 적이 없는 애니까 멍이 시퍼렇게 저는 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듣고 믿었으니까 나중에는 좀 시간 지나서는 아이가 자꾸 자해하니까 오지 말라고 저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네, 경찰 수사만 남았는데 위탁모에 대해서 일단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병원 진단서나 아이 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학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CCTV 영상도 없는 데다 피해자인 아이 진술도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위탁모 주장처럼 얼굴에 멍이 자해로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월에 위탁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여러 아동학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이를 알게 된 조군 가족들이 다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보냈는데요. 검찰이 이를 들어줘서 다시 같은 경찰서에서 지난달부터 같은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아이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시간일 수 있었을 테고 그래서 좀 상처로 남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직접 아이를 만나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난 조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행히도 굉장히 활발하고 남자답고 굉장히 털털한 보통의 아이였습니다. 예. 저희 취재진을 낯설어 하기는 했지만 할머니와 삼촌 품에 안겨서 오히려 행복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었는데요. 다만 가족들은 조군이 지금도 위탁모로부터 학대당했던 당시 상황을 문득문득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혹시나 상처로 남아서 평생 괴로워하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얼마나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박규환 기자 단독 보도인데 재수사 결과도 자세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5년) 넘은 위니아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이미 리콜을 진행 중이지만 최근 들어 화재 발생이 부쩍 늘어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한밤중 서울 시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해보니 다용도실에 놓인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달 전주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최근 넉 달 동안 김치 냉장고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50여 건 발생했습니다. 모두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15년 넘은 위니아 딤체 김치 냉장고 뚜껑형 모델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 냉장고 화재는 모두 296건인데 이 가운데 80.7%인 239건이 위니아 딤체에서 제조한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해당 제조사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 리콜 대상 278만 대 가운데 45%인 126만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제품 노후에 따른 내부 부품 합선으로 최근 들어 화재가 계속 발생하자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상시 켜두시는 거잖아요. 이런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부품이라든지 전기 배선의 그 절연 기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이게 돼서 누전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내용물을 다른 곳에 옮기고 즉각 작동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고령자나 농어민 등 정보 확인이 어려운 소비자에게는 직접 찾아가 리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20일 두 번째 반도체 화상회의에 삼성전자를 또 초대해서 투자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거세졌습니다.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 다음 날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계획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 달 전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까지 흔들면서 생산시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하자 뚜렷한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We've seen motor vehicle production shut down in some places because of a shortage of semiconductors. There was a loss of jobs there this month.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망 확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오는 20일 반도체 화상회의를 또 열기로 하고 삼성전자도 다시 초대했습니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반도체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으면서 기업들의 투자 규모까지 언급했습니다. 러만도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분야 5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민간의 500억에서 10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급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어서 이번엔 삼성전자도
투자 선물 보따리로 화답해야 할 때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선 미국의 인텔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 확대를 가장 먼저 약속했고 타이완의 TSMC도 애리조나에 짓는 공장을 크게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 회의는 수급 상황을 이렇게 점검하는 회의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수급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회의라고 아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번처럼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이 화상회의에 참석할지와 투자 규모 공개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170억 달러, 19조 원가량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검토해 왔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회의 바로 다음 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점도 주요 변수로 거론됩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 속에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 아이언돔이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를 90%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1일 트위터에 올린 로켓포 요격 영상입니다.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 일대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쏜 로켓을 잇따라 요격하는 장면입니다. 밤하늘에 빗발치는 로켓포들이 오른편에서 날아온 요격 미사일과 부딪히면서 폭죽이 터지는 듯한 광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상공으로 날아온 로켓포의 90%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충돌 이후 하마스는 약 500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아이언돔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사 등이 개발한 단거리 로켓포 방어 체계로 2011년 실전 배치됐습니다. 주야간 전천으로 가동되는 이 시스템은 레이더와 미사일, 분당 1200개의 목표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언돔은 날아오는 로켓포가 실제 위협이 되는지 분석해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요 기반 시설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만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의 가격은 한 발에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이며 사거리는 4km에서 70km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이언돔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개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보기관장이 오늘 오전 도쿄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 그리고 박기자와 일본 내각정보관이 오늘 오전 도쿄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 동향을 비롯해서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날씨가 초여름에 가까웠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 광주, 퇴촌면의 기온이 30.8도를 보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공식 기록으로 광주가 29도, 서울도 27.7도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내일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내일 대전과 광주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 29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정점을 보이겠고요. 내일은 더위는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 내륙은 맑은 하늘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